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가 평생 두려워하며 살아온 아버지와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섭고 냉정했던 그 아버지가 어느 날 기저귀를 차고 자신을 못 알아보는 노인이 되어 아들 집에 얹혀 살게 됩니다. 밤마다 집안을 헤매고 손녀에게조차 이상한 말만 반복하던 아버지. 지친 아들은 결국 폭발하고 맙니다. 이젠 그만 좀 하세요. 저도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 어린 손녀가 가져온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속에서 아버지의 진심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평생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던 한 아버지.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늦은 후회와 늦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태어난 집은 늘 조용했습니다. 아니, 조용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중학교에서 30년간 국어를 가르치신 분이셨거든요. 키가 180cm가 넘는 큰 체구에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고 계셔서 어린 제 눈에는 거인처럼 보였어요. 목소리도 낮고 웅장해서 한 번 말씀하시면 집안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집 저녁 식탁은 전쟁터였습니다. 아니, 전쟁터라고 하면 소란스럽다는 뜻이니까 군대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저희 남매 셋은 늘 반듯하게 앉아야 했고 밥을 먹을 때도 소리를 내면 안 됐어요. 젓가락질 하나하나까지 아버지의 눈에 띄었거든요. 형이 저보다 4살 위였는데 가끔 밥을 흘리거나 반찬을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아버지의 시선이 즉시 그쪽으로 향했어요. 별다른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죠. 형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조심스럽게 치우곤 했어요. 누나는 저보다 2살 위였는데 성격이 활발한 편이었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식탁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아버지는 젓가락을 놓고 조용히 누나를 바라보셨어요. 그러면 누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사라졌어요. 저는 막내였지만 유독 아버지에게 대들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왜 이렇게 엄하게 사셔야 하는지, 왜 저희가 웃고 떠들면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반항적인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저를 서재로 불러서 1시간씩 훈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버릇이 있었어요. 저희가 실수를 하거나 말대꾸를 할 때마다 하시던 말씀들이죠. 첫 번째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였어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저희가 변명을 하려고 하거나 해명을 하려고 할 때마다 나오는 말씀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남자는 우는 게 아니다 였어요. 형이나 제가 억울해서 눈물을 글썽이기라도 하면 바로 나오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울음을 참는 법을 배웠어요. 아파도, 속상해도, 무서워도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걸 자연스럽게 체득했습니다. 세 번째는 책상에 앉는 건 마음가짐부터 펴는 일이다 였어요. 공부할 때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딴짓을 하고 있으면 나오는 말씀이었죠. 단순히 공부만 잘하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저희는 늘 긴장하며 살았어요. 칭찬을 받은 기억이 거의 없어요. 시험을 잘 봐도 상을 받아와도 아버지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셨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이요. 포옹이나 따뜻한 말씀도 없었어요. 아버지 나름대로는 사랑을 표현하고 계셨을지 모르지만 저희에게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버지를 존경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했어요. 존경한다는 것보다는 무서워서 말을 잘 들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퇴근해서 대문을 여는 소리만 들려도 저희는 자연스럽게 자세를 고쳐 앉곤 했거든요. 저는 그런 아버지가 싫기도 했고 언젠가는 이기고 싶기도 했어요. 아버지보다 더 성공해서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당당히 맞서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대학도 좋은 곳으로 갔어요. 직장도 아버지가 인정할 만한 곳에 들어갔고요. 하지만 그렇게 되어도 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작아졌어요.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은 것에도 아버지와 대화할 때는 여전히 조심스러웠거든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요. 세월이 흘러 아버지는 정년퇴직을 맡게 되셨습니다. 30년간 한 학교에서 근무하시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퇴임식 날 제자들이 많이 와서 꽃다발도 주고 감사 인사도 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신 아버지의 표정은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는데 아버지가 평소보다 말씀이 적으셨어요. 뭔가 허전해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가족 중 누구도 수고하셨습니다 라거나 오랫동안 정말 힘드셨겠어요 같은 말을 건네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힘들었다 라거나 이제 좀 쉬고 싶다 같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요. 그렇게 서로에게 감정을 숨기는 것이 우리 가족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표현하는 법을 모르는 가족이었죠. 퇴직 후 몇 년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점점 말씀이 줄어드셨습니다. 평생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시던 분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적응이 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니까 무료하셨을 거예요. 아버지는 주로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TV를 켜놓고는 계셨지만 집중해서 보시는 것 같진 않았어요. 뉴스가 나오면 고개를 끄덕이시거나 가끔 혼잣말로 뭔가 중얼거리기도 하셨는데 저희가 말을 걸면 대단히 늦으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드시면서 반응이 늦어지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에 드신 양을 또 드시려고 하신다거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신다거나 가끔 멍한 표정으로 먼 곳을 바라보신다거나. 그래도 저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연세가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여겼거든요. 아버지도 특별히 아프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2년 전 그 운명적인 날이 왔어요. 아버지가 배가 아프다고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된다거나 체한 것 같다고 하셨어요.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계속 아프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원래 병원 가시는 걸 싫어하셨어요. 웬만한 아픔은 참고 넘기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런 아버지가 아프다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동네 내과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았는데 선생님이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대학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CT도 찍고 내시경도 하고 피검사도 하고. 검사 받으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처음으로 작아 보였어요. 평생 당당하고 늠름하셨던 아버지가 병원 가운을 입고 검사대에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마음이 아팠어요.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필름과 CT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대장암 3기라고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진료실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암이라니.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다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의외로 침착하셨어요. 아무 말씀 없이 고개만 끄덕이시면서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셨어요. 수술 방법이나 입원 기간, 치료 과정에 대한 설명도 조용히 들으셨고요. 오히려 제가 더 당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수술 날짜를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죽을 병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의사가 잘 치료해준다고 하니까 믿고 기다리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어요. 수술 전날 밤 아버지와 제가 병실에서 둘이 있었어요.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도 아버지는 평소와 다르지 않으셨어요. 책을 읽고 계시기도 하고 TV 뉴스를 보기도 하시고 하지만 가끔 창밖을 바라보시는 시간이 길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너무 엄하게만 했던 것 같다고. 표현이 서툴러서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모든 걸 정리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심을 들었어요. 평생 엄하기만 하셨던 아버지가 사실은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는지. 하지만 그 표현 방법을 몰라서 답답해하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수술은 다행히 성공했어요. 8시간 정도 걸렸는데 암덩어리와 함께 장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이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잘 되었다고 전이도 없었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안도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수술 후 회복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거든요. 장 일부를 절제한 후유증으로 아버지는 배변 조절이 어려워지셨어요.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참을 수 없게 되셨고 때로는 미처 화장실에 가지도 못하고 실수를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저귀를 차셔야 했어요. 평생 당당하고 자존심 강하셨던 아버지가 기저귀를 차야 한다는 사실이 아버지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처음 기저귀를 차실 때 아버지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 눈에 서려있던 굴욕감과 절망감이 느껴졌거든요. 식사도 문제였어요. 일반 음식을 드시면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프셨거든요. 그래서 죽이나 미음 같은 유동식 위주로 드셔야 했어요. 평생 밥을 좋아하셨던 아버지가 이제는 죽만 드셔야 한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밤에는 더 힘드셨어요. 자주 화장실에 가셔야 했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혼자 가기 어려우셨거든요. 그래서 밤마다 저나 어머니가 도와드려야 했어요. 하루에 서너 번씩 깨셔서 저희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 몇 달 계속되니까 가족들이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낮에 아버지를 돌보시고 밤에도 깨서 도와드리니까 많이 힘드셨어요. 저도 직장 다니면서 아버지 간병을 도와드리려니까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었고요. 그때 형제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모실 건지에 대해서 논의해야 했거든요. 어머니 혼자서는 계속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요. 누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자기도 아버지를 모시고 싶지만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남편도 반대한다고 했어요. 또 집이 좁아서 아버지가 편히 지시기 어려울 것 같다고도 했고요. 형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마침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아버지까지 모시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어요. 결국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어요. 저는 결혼해서 아이도 하나 있었지만 그래도 형제 중에서는 가장 상황이 나은 편이었거든요. 집도 방이 하나 더 있었고 아내도 이해해 줄 것 같았고요. 고민할 시간도 별로 없었어요. 어머니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고 요양원 같은 곳은 아버지가 싫어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아내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겠지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아이가 아직 어린데 괜찮을지 걱정된다고 했어요. 딸 지은이는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신다고 했을 때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워했어요.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신 건지 할아버지랑 같이 살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했거든요. 아버지를 저희 집으로 모시는 날 아버지는 별 말씀 없이 따라오셨어요. 하지만 표정이 밝지는 않으셨어요. 평생 자신의 집에서 가장 노릇을 하시던 분이 이더는 아들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되신 거잖아요. 그 마음이 어떠셨을지.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아버지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하셨고 저희도 최대한 편하게 해드리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밤에 자주 일어나셨는데 집 구조가 달라서 화장실 찾기 어려우셨어요. 몇 번 길을 잃고 헤매시기도 하고 화장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실수하시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청소해야 했고 아버지는 몹시 미안해하셨어요. 낮에는 할 일이 없어서 더 힘드셨던 것 같아요. TV를 보시긴 하셨지만 집중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고 가끔 창밖을 바라보시면서 무언가를 중얼거리셨는데 가까이 가서 들어보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들이었어요. 식사 시간도 문제였어요. 아버지는 죽이나 미음만 드실 수 있으셨는데 저희는 일반 식사를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아버지 식사를 따로 준비해야 했어요. 그것도 부담이었지만 무엇보다 아버지가 저희 식사를 부러워하시는 눈빛이 안타까웠어요. 점점 아버지의 상태가 나빠지는 것 같았어요.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방금 전에 한 말을 또 하시고 어제 있었던 일을 오늘 있었던 일처럼 말씀하시고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약 먹는 시간을 잊으시고 같은 약을 여러 번 드시려고 하시고 그래서 제가 약을 관리해 드려야 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미리 준비해 놓고 시간마다 챙겨 드리게 되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건 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신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아침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은이가 제게 와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빠 이름을 모르시는 것 같다고요. 처음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기억력이 나빠지셨다고 해도 자식 이름을 잊을 리는 없잖아요. 지은이가 잘못 들었거나 아버지가 잠깐 헷갈리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방에 들어가 보니 정말이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실례지만 누구시냐고, 여기가 어디냐고. 그 순간 정말 천둥벼락을 맞을 것 같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평생 저를 키우고 가르치고 사랑해주신 아버지가 저를 모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들이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아니면 천천히 기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그냥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잠시 후에 아버지가 다시 기억하셨어요. 아, 그래, 우리 아들이지 하시면서 웃으셨는데 그 웃음이 오히려 더 슬펐어요. 자신이 방금 뭘 물어봤는지도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부터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니 혈관성 치매라고 했어요.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완전히 치료하기는 어렵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가족들이 많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아버지를 간병하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거든요. 몸을 돌보는 것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더 힘들었어요. 아버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여기가 어디냐고. 집에 언제 가냐고, 어머니는 어디 있냐고.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답해 드렸지만 같은 대답을 하루에 수십 번씩 해야 하니까 점점 지쳐갔어요. 밤에는 더 힘들었어요. 아버지는 밤낮이 바뀌어서 낮에는 계속 주무시고 밤에는 깨어 계셨어요. 그리고 밤마다 집안을 돌아다니시면서 뭔가를 찾으셨어요. 집에 가야 한다고, 어머니를 찾아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제가 아무리 여기가 아들 집이라고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 설명해드려도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오히려 화를 내시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셨어요. 그런 일이 매일 반복되니까 저도 아내도 지쳐갔어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고 낮에는 직장 일을 해야 했으니까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달했어요. 아내는 말은 안 했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퀭하고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어요. 지은이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방에 할아버지가 돌아다니시는 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학교에서 졸기도 했거든요. 더 힘든 건 아버지의 성격 변화였어요.
평생 차분하고 이성적이셨던 아버지가 점점 예민해지셨어요. 자긴 일에도 화를 내시고 때로는 이유 없이 우시기도 하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는 게 가장 괴로웠어요. 특히 기저귀를 갈아드릴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아버지는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저를 밀쳐내려고 하셨어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실제로는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느 날은 아버지가 기저귀를 벗어버리고 돌아다니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거실에서 대변을 보셨는데 아버지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계셨어요. 제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시고도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평생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인데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지. 아버지의 식사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숟가락 사용법을 잊으셔서 손으로 음식을 집어 드시려고 하셨어요. 그러면 온몸에 음식이 묻고 옷도 더러워졌어요. 매번 식사 후에 옷을 갈아입히고 씻겨드려야 했어요. 약 먹는 것도 문제였어요. 아버지는 약 먹는 걸 거부하시기 시작했어요. 왜 약을 먹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셨거든요. 억지로 먹이려고 하면 뱉으시거나 화를 내셨어요. 그런 상황이 몇 달 계속되자 저는 점점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어요. 직장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어요. 아버지 일 때문에 약속을 취소하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아내와의 관계도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서로 지쳐 있으니까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지은이 교육 문제로도 의견이 달랐어요. 아내는 아이에게 좋지 않은 환관이라고 걱정했고 저는 그렇다고 아버지를 버릴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아버지가 또 대소변을 바지에 모두 보셨는데 이미 하루에 3번째였어요. 계속 갈아입혀드리고 씻겨드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게다가 아버지는 왜 자꾸 괴롭히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폭발하고 말았어요.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어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왜 이렇게 사세요? 저도 한계가 있어요. 말하면서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쌓여있던 스트레스와 피로, 절망감이 모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고개를 푹 숙이시고 어깨를 떨고 계셨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마치 어린아이가 혼나서 우는 것처럼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평생 저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에게, 그것도 아프고 힘드신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순간적으로 화가 가라앉으면서 엄청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고개를 푹 숙인 채로 계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처참해 보였어요. 평생 당당하고 위엄 있으셨던 아버지가 이제는 아들에게 혼나는 신세가 되신 거잖아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계속 아버지 생각만 났어요. 아버지도 이 상황이 싫으실 텐데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우실까. 그런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른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며칠 후 아버지는 점점 더 말씀이 없어지셨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잘 안 하시고 표정도 더 무표정해지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는 게 무서웠어요. 혹시 제 때문에 더 우울해지신 건 아닌지. 그런데 일주일쯤 후에 지은이가 저에게 뭔가를 가져왔어요. 작은 카세트 플레이어였는데 할아버지가 자기 책상 서랍에 넣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오래된 테이프가 들어있었는데 겉에 지은이에게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쓰여 있었어요. 아버지 글씨였어요. 언제 이런 걸 준비하셨나 싶어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요. 지은아, 할아버지가 이상하게 행동해서 무섭지? 할아버지도 무서워. 내가 왜 이러는지, 왜 기억이 안 나는지, 머릿속이 자꾸 하얘져서 무서워.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셨다는 걸.
나는 말을 못하는 병에 걸린 것 같다. 가슴 속에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입으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아들은 매일 피곤해 보이고 며느리도 힘들어하는 게 보여. 나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런 말을 꺼내는 게 자존심이 상한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어요. 아버지가 제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씀조차 못하고 계셨던 거고요. 그래서 그냥 울지 않는 법을 배웠다. 혼자 있을 때는 울고 싶어도 참았다. 가족들 앞에서 더 초라해 보이기 싫어서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지은이는 참 예쁘다. 아침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하는 그 작은 목소리가 나를 아직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손자가 아니라 손녀라서 처음엔 아쉬웠는데 이 나이가 되어보니 성별은 중요하지 않더라. 그냥 내 피가 흐르는 아이가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할아버지는 지은이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셨던 걸까요? 아들에게는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엄하게 키웠나?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다. 지금이라도 말하고 싶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자존심인지 부끄러움인지 아들은 나를 짐처럼 생각하는 것 같고 나는 정말로 짐이 되어가고 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이런 마음으로 계셨다는 걸. 그래도 감사하다. 내 생의 마지막을 아들 집에서 보낼 수 있어서. 며느리도 불평 한 번 안 하고 돌봐줘서 고맙다. 아들도 힘들 텐데 나를 버리지 않아서 고맙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다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은이야, 할아버지가 가끔 이상하게 행동해도 무서워하지 마라. 할아버지 머릿속이 아픈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지은이를 사랑한다. 그걸 꼭 기억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아들에게 전해다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평생 표현 못한 걸 미안하다고. 테이프가 끝났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계속 나왔어요. 제가 아버지를 기계처럼, 짐처럼 바라보던 그 시간 동안 아버지는 저를 두려워하고 계셨던 거예요. 소리 지를까봐, 화낼까봐, 버릴까봐. 그 다음날부터 저는 아버지를 대하는 방식을 바꿨어요. 아버지가 같은 말을 반복하셔도 짜증내지 않고 들어드렸어요. 실수를 하셔도 화내지 않고 조용히 치워드렸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어요. 말씀도 점점 줄어들고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서 보내셨어요. 가끔 눈을 뜨시긴 하셨는데 초점이 없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서 아버지 방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아버지가 대답이 없으셨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이미 돌아가신 후였어요. 말 한마디 없이 기척 하나 없이 그렇게 조용히 가셨어요. 마치 저희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방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지은이가 서랍에서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어요. 할아버지가 쓰신 것 같다고 가져왔는데 펼쳐보니 매일 같은 내용이 쓰여 있었어요. 지은이는 예쁘다. 지은이 덕분에 나는 아직 사람이다. 날짜만 다르고 내용은 매일 똑같았어요. 아버지는 말은 안 하셨지만 매일 손녀 생각을 하시면서 그 이름을 쓰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또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쓸쓸하셨을까. 그런데 그 모든 걸 혼자 참고 견디셨던 거예요. 장례식 날 밤
저는 지은이를 꼭 안고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지은이를 사랑하셨는지, 지은이 때문에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을 얻으셨는지. 그랬더니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아빠, 할아버지가 진짜 많이 울었어. 나 없는 방에서는 항상 울고 있었어.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혼자 얼마나 많이 우셨을지를. 그런데 저희 앞에선 그 울음을 숨기고 계셨던 거예요.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고 싶으셨던 건지. 그제서야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이해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아버지도 저와 똑같은 사람이셨던 거예요. 아프고 무서워하고 외로워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죠. 사람은 늙습니다. 강했던 아버지도 무서웠던 아버지도 결국 아이가 돼요. 하지만 그 속엔 여전히 아버지라는 마음이 남아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이요. 효도는 돌봄보다 먼저 존중이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기억하지 못해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도, 불편을 끼쳐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니까요. 늙음은 죄가 아니에요. 아무도 그 약함 때문에 미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신 그 어르신이 말이 없어졌다고, 기억을 놓쳤다고, 어리숙해졌다고 해서 그분의 인생마저 작아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야 아버지를 이해했고, 그래서 더 늦게서야 사랑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게 평생 후회로 남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제가 했던 실수는 하지 마세요.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존중해주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아직 부모님이 건강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당장 안부 전화라도 해보세요. 사랑한다는 말이 어렵다면 그냥 안녕하세요라고만 해도 좋아요. 잘 지내세요라고만 해도 좋고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지나갑니다. 후회하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사랑을 표현하세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딘가에서 아버지도 이 방송을 들을 수 있다면,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